거대한 시대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개인에게 있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업적을 이룬 사람부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입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을 꺾으며 구국의 영웅으로서 칭송받아 왔지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불우한 시대 안에서 인생의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였던 한 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도 그의 것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어놓은 각종 기준들에 압도되어 자신의 인생의 위치를 너무나 이른 나이에 알아버리고 좌절하고 수긍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위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그의 투쟁적인 삶의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좌절과 상실을 공감해주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용기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사림의 무리들이 꿈꾸던 인이예지로 나라가 운영되는 성리학의 길은 반복하여 피로 물들었다. 외척 세력 윤원영 일파가 이끌던 소윤이 정적 세력이었던 대윤을 숙청하였던 까닭이다. 지식인의 세상은 피로 물들었고 이순신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 정도전이 꿈꾸던 조선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돈과 서로 갈라졌던 사림의 무리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무리지어서 대립하기 바빴다. 이순신도 그 대립과 권력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임금을 농락한 채로 한산도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다. 조선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조선을 신하의 나라로 만들겠다던 높은 기상은 쓰러져 버렸고 그저 기득권층의 이름 석자만 바뀌었을 뿐이다. 한 차례 모진 고문을 받은 후 을금부에서 풀려나 부축하는 이 없이 이틀 뒤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때로는 말을 타고 갔고 때로는 걸어갔다. 타고 가던 말이 고개의 내리막길에서 죽었다. 금방이라도 다리가 꺾일 듯이 비틀거렸으나 기어코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죽었다. 죽음 아래 눈동자에 자신의 봉준한 발의 행색이 비쳤다. 말은 자신의 전쟁을 끝냈으나 그의 몸은 아직 살아있었다. 순천의 바다로부터 불어오던 해풍은 숲의 꽃향기를 머금었고 그 바람의 끝자락에서 송장 썩은 냄새가 실려왔다. 머리가 잘려나가서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 구분되지 않는 시체들로 가득했다. 몸에 머리가 달려있고 그 머리에 코와 귀가 달려있기 때문에 죽었고 조선의 장수는 그 머리의 숫자로 승진했고 왜군의 장수는 그 귀와 코의 숫자로 승진했다. 정유년의 전쟁은 대략 그러했다.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저기로 가득했고 몸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그에게는 단 한 척의 배도 없었다. 작은 섬들로 포개어져 좁은 물목이 많은 조선의 좁은 남쪽 바다는 그에게 있어 감당할 수 없이 아득하였고 넓었다. 그를 고문하던 위관들은 옷감을 짜듯이 정성스럽게 충과 을을 촘촘하게 엮어서 만든 무언가를 묻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헛것의 아찔함에 기절했고 그들이 매질하여 몸을 깨부수는 고통에 기절하였다. 헛것들과 몸의 고통으로 채워진 그의 세상은 무의미함으로 가득했다. 임진년의 전투는 기억 속에서 흐릿했고 사람의 목숨이 장수의 정과에 숫자 하나를 덧붙일 증거물에 불과한 남쪽 바다의 세상은 무의미함으로 가득했다. 정유년의 전투는 그렇게 잔인했고 알 수 없는 저기로 가득했다. 임진년과는 달리 그저 사륙하기 위한 전쟁이 우리의 땅에서 벌어진 것이다. 세상은 위로는 임금, 아래로는 왜군들의 저기로 가득했지만 칼로는 베어낼 수 없었고 갈 곳 잃은 칼이 배 한 척 없이 외로운 장수를 대신하여 우는 듯했다. 사각, 사각, 사각. 환청인지 실제인지 모를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곤 했다. 바람 잔잔한 때나 파도가 뒤채는 때나 바다에서는 언제나 들려왔다. 그 소리는 동남쪽 바다의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왜군의 노젓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 또는 조선 땅의 끝자락으로 도망친 임금에게서 들려오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 그 환청은 조선 땅의 모든 산맥과 강을 가로지르며 밀려왔다. 그렇기에 바다에서 그는 늘 기진맥진했다. 봄을 앞둔 정유년 2월 26일에 그는 한산 통정에서 체포되었다. 원균이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의 죄목은 정가를 과장하여 보고하여 임금을 능멸하였으며 가토의 머리를 베어오라는 지엄한 조정의 출경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산 통제형으로 주둔지로 옮겼던 계사년의 여름부터 꼬박 3년 반 동안 농사지어 추수하였던 병력과 장비의 전체를 조선 수군 전체의 8할을 원균에게 넘겨주었다. 패배는 곧 조선 수군의 괴멸이며 조선 수군의 괴멸은 곧 조선 백성들의 목숨값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원균이라는 사내는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적의로 가득 찼으며 적을 이길 조건들을 적에게서 찾지 못하고 자신의 적의에 눈이 멀어버린 어리석은 인물이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원균은 가토의 머리를 임금에게 바치기 위하여 적의 본진인 부산포로 향했다. 한산 통제형에서 부산 근해까지 하루 종일 노를 저어온 격군들은 기진맥진하였고 그런 조선의 수군을 왜군의 장수
토도 다카토라가 7천량에서 침몰시켰다. 백의종군 중이던 이순신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7월 21일에 조선 수군이 크게 패했으며 통제사 원균과 전라 우수사 이억기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력 전투함 판옥선 백척과 거북선은 모두 침몰했다. 그가 한산 통정에 머물면서 키워놓은 조선 수군은 하룻밤 하루낮 전투만에 끝장이 났다. 포승줄에 묶여 흔들거리는 함과 안에서 그는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다만 고문이 길지 않기를 원했다. 그만큼 임금의 분노는 지엄하였다. 임금은 용맹한 장수를 무서워하였다. 후궁 출신의 서자라는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 탓에 권력을 가진 신하의 존재를 용납하지 못하였다. 조선은 권력을 쥔 장수의 반란으로 세워진 나라였기에 더욱 그러하였으며 임금은 질투와 의심에 눈이 멀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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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선 너머에서 적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함거가 서울에 당도했을 때에도 그의 귓전에 들리는 그 환청 소리에 영문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하였다. 임금의 손에 죽을 것이 자명했으나 만일 죽어야 한다면 죽여야 할 것들을 다 죽여서 세상이 스스로 세상일 수 있게 된 연유에 이제는 더 이상 배워야 할 것이 없어진 그 무기력 속에서 죽고 싶었다. 그는 해전 무패 신하의 장수였으며 포승줄에 묶여 사이기를 단념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조선 수군이 개멸해 전라 해안에서 거칠 것이 없어진 적은 바다가 내륙 쪽으로 파고들어 아늑하고 오목한 곳마다 포진하였고 백성들이 흩어진 파란 논밭의 수확은 적들의 차지가 될 터였다. 도원수 권율은 그가 순천으로 신고하러 왔을 때에도 임지와 보직을 정해주지 않았고 이순신은 근처 연안의 포구와 섬진강 강가 마을들을 떠돌았다. 진주의 아전집 토방에 머물던 어느 날 도원수 권율이 총서관을 보내어 방진을 시찰하기 위해 진주에 왔다가 자신을 보러 온다는 전가를 전했다. 도원수 권율이 몸소 자신을 찾아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는데 진주성은 계사년 여름에 함락되어 도원수가 직접 시찰할 만한 마땅한 군사시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였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곳에서 5천여 명의 백성은 도륙당했고 개 한 마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울의 조정은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가 바다를 가로질러 부산에 상륙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수군을 이끌고 부산 해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를 노려 급습해 가토의 머리를 베어서 조정으로 보내라고 도원수 권율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그게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도원수 권율은 군관과 나절들을 거느리고 방문하였다. 이순신, 자네라고 불러도 좋겠는가? 자네, 서울 의금부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게 무인이란 본래 그래야 하네. 권율은 그렇게 말하며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자네, 무슨 방책이 없겠나? 그때 권율이 가토의 머리를 베어 오라고 했을 때 이순신은 임금의 목마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있었으나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의주까지 달아났던 임금은 궁색한 행궁에 앉아 땅에 떨어진 왕의 위신을 회복시킬 궁리만 했다. 임금에게 있어 가토의 머리는 훌륭한 정치적인 상징성을 지녔고 도원수 권율은 전쟁을 수행해 나갈 병사와 보급과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 필요했기에 임금의 정치적인 권력이 필요했다. 그런 권율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정치적 상징성과 조선 수군의 목숨을 교환할 수는 없었다. 조선 수군의 목숨은 조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목숨이었다. 이순신은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고 그런 그를 권율이 죄를 물어 조정에 기소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순신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마땅히 사형에 처할 것이로되 이제 고문을 가하여 그 죄상을 알고자 하니 어떻게 처리함이 좋을지 대신들에게 물어보라. 이순신이 부산에 있는 외적의 진영을 불태웠다고 조정에 허위 보고를 하니 이제 가토의 대가리를 들고 와도 이순신을 용서할 수 없다. 이순신이 글자를 아는가? 이순신을 용서할 수 없다. 무장으로서 어찌 조정을 경멸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해군의 선봉을 갈아야겠다. 이순신을 털끝만 치도 용서해 줄 수 없다. 서울 의금부에서 고문을 받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기소한 자와 탄핵한 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알게 되었으나 자신의 정치적 아둔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던 권율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그를 기소했던 그가 7천량 해전의 기획자였던 그가 출전을 머뭇거리던 수군 통제사 원균에게 곤장을 때리고는 그런 아둔한 자를 바다로 내몰았던 그가 시골 벽지까지 찾아와서 자신에게 방책을 묻고 있는 것이다. 자네 무슨 방책이 없겠나?
차라리 서울 의군부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면 그의 전쟁은 그때 끝이 났을 터인데 또다시 방책을 찾아야 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타고 가던 말이 죽어버린 것처럼 죽었어야 했으나 고문의 여파가 남아있기는 하여도 기진한 몸은 살아있었다. 비록 삭탈관직 당했으나 나라를 지켜야 하는 장수의 몸이었던 그는 또다시 방책을 찾아야만 했다. 방책은 물가에 있든지 없든지 할 것입니다. 연안을 다 돌아보고 나서 말씀 올리겠소이다. 권율이 다시 순천으로 돌아간 뒤 종을 시켜 칼을 갈도록 했다. 세비린에 풍기는 칼은 이 무의미한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기 전까지 그에게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듯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배워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방책 없는 세상에서 그의 몸은 살아있었다.